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오늘 행사의 핵심 개념인 기업 책임 경영 RBC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오늘 RBC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언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RBC는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약자로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기업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부처한 것이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이며 각국의 연락사무소인 NCP는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의 신청을 다루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무국 역할을 저희 대한상사중재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OECD 가이드라인 및 KNCP 이의 신청 사례 소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법무부의 원의 오지현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지현 변호사님은 한국 NCP 민간위원이시면서 원에서는 ESG 센터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지현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부의 원에서 이제 ESG 센터장으로 맡고 있는 오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NCP에서는 NCP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NCP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한 15분 정도 저한테 주어져 있는데요. 한 5분 단위로 끊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꼭지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됐습니다. 벌써 이제 50년이고요. 저도 사실 이걸 얘기할 때마다 사실 놀라는데 50년 전에, 반세기 전에 이미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업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뭔가 기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OECD의 철학과 원칙이 그 당시에 이제 규범화됐던 것이 이제 그 OECD 가이드라인입니다. 풀 네임은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약간 좀 바뀌기는 최근 버전이긴 한데요. 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게 풀 네임입니다. 계속 개정이 되어 왔고요. 당연히 50년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최근 개정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이 포인트의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 NCP 위원을 하면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워킹 그룹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의 효력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얘기를 듣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자리들이 매년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11월 가을에 이제 파리에서 OECD 본부에서 진행됐는데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사실 다양한 국가들이 이 NCP와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또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인상적이었고 그 절차 측면에서는 이 공론화하는 과정이 그 이해관계자들부터 듣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고 또 배려되어 있다는 걸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이 이해관계자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해관계자로서 이제 의견 진술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개정은 2023년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기업 책임 경영이라는 명칭이 이제 풀 네임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RBC가 들어갔던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이제 ESG 경영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이제 다음 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가 이제 생물 다양성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OECD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OECD 가이드라인의 가장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규범이 실사입니다. 그래서 그 듀 딜리전스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듀 딜리전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6가지 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책임 경영을 내재화하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부정적 영향을 중지하고 예방 완화하는 부분. 또 결과를 추적하는 부분. 또 이해관계자들과 그 결과를 갖고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구제를 협의하는 부분. 6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일종의 계속 서큘레이션처럼 회로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이 실사 개념의 핵심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번째 소통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공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ESG 공시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2028년부터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7년 데이터가 이제 2028년부터 공시될 법정 공시로 이제 공시될 예정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공시라는 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제 또 OECD와 관련된 뭐 EU와 관련된 그 규범들 찾아가다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이 OECD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OECD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면 실사를 이 모든 부정적 요소를 다 일일이 리스트업 해가지고 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적으로도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결국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결국 위험성을 중대성을 이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모든 위험을 다 실사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예.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규범들이 계속 이제 유럽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말씀드리고 있지 않은 포인트는 이 개별 법령을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그것의 원형이 되는 프로토가 되는 규범이 OECD 가이드라인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CS 트리플 D라고 하는 그 디렉티브에서도 실사와 관련된 디렉티브에서도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이 OECD 가이드라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도 OECD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고 모태로 해서 지금 계속 제정이 됐고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CP가 내셔널 컨택 포인트, 이제 국내 연락사무소라고 하는데 결국 OECD 가이드라인의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집중되고 모든 부분의 기능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OECD 회원국 내지 그 OECD 가이드 수락국의 연락사무소입니다. 그래서 OECD 설립 근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마련되어 있고요. 전 세계 52개국이 이제 NCP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OECD 회원국은 참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OECD 가이드라인을 수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NCP 위원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OECD 회원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스탄 나라 중에서는 카자흐스탄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수락해서 그 NCT를 수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향후 국제 무역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NCP를 설립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 벤치마크하는 모델로서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한국 NCP가 이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NCP의 기능은 총 3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NCP와 기능과 또 가이드라인을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거기 위반 관련된 굿 오피스로서 주선을 하고 조정을 하는 조정 분쟁 해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정책 지원 부분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자세히 여기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뭐 위원회는 이제 운영은 사무국 운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자문기구가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도 이제 자문기구의 구성원들께서 와 계신데 저희가 이제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또 시민사회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NCP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자문도 받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NCP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문기구의 구성도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신청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마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NCP 조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조정이란 절차자도 사실은 굉장히 뭐 판결처럼 뭔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법리에 맞춰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니즈에 맞춰서 이 절충점, 커먼 그라운드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NCP의 권위, 역할,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기업들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조정에 참여하면 우리가 뭘 얻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작부터 되게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 사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2024년부터 하고 있는데 하필 2024년부터 사건이 폭증해가지고 아무튼 좀 고생은 하고 있지만 또 많이 또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신청인들은 이제 노동조합과 NGO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청인들은 우리나라 NGO나 시민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NGO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의 제기를 우리나라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OECD 가이드라인의 규범을 적용을 받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 이제 된 것이죠. 사건 발생국은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개년에 전 세계에 있는 NCP 기업들이 NCP가 처리하는 사건 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탑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슈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투자 포럼에 갔을 때도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이런 분쟁 해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 내지 뭐 여기 돼 있지 않지만 중재로 이런 ESG와 관련된 인권 이슈나 환경 이슈들을 앞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그 포럼의 의장인데 제일 일성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분쟁 해결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와 같은 기업 책임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국제 투자의 하나의 장벽이 비관세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청 절차는 굉장히 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신청은 이제 이와 같은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뭐 모든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비설명화를 해서 진행 상황이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사건의 중간 1차 평가라든지 최종 평가까지 다 단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넘겨가지고요. 6가지 기준을 저희가 1차 평가 때 고려를 합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서면 심사고 기본적으로 이 6가지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이제 저희가 조정의 단계로 후속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이제 기준들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지금 진행해서 1차 평가가 끝난 사건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그 6가지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 그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6가지 기준을 평가한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빨간색
표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추가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그 6가지 기준에서 몇 가지가 못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서면 절차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선을 통해서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만나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으로 이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했던 또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샤넬 코리아 사건인데, 샤넬 코리아의 그 우리나라 한국 지사 안에서 있었던 근로자들과 사측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갈등을 저희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구제 방안이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실사까지 그 진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설사 이제 저희가 조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진행 과정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고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의견을 조정위원회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걸 공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한 다음에 OECD 본부 사무국에 보고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뭐 NCP 단독적으로 그냥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피어 리뷰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 9월에도 이제 받게 됐는데 다른 사무국 다른 NCP와도 상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 기능 계속 점검하고 또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크 앤 밸런스 제도가 뭐 어느 국가기구의 그 챕터마다 다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NCP도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2개의 QR 코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NCP 홈페이지고요. 하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또 링크드인도 저희가 비즈니스 계정까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고 한번 들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옥자는 가이드라인이나 NCP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고 하시지만 이 연성규범이 또 반대로 너무 경성화되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로서는 그것을 터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조정을 통한 가치 실현이라든지 이 이해관계 조정이 쉬울까라는 부분을 하지만 실제 저희가 어떤 NCP 한국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분쟁의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당사자들이 직접 도출하기도 합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NCP 가이드, NCP 사건들이 많이 지금 점증하고 오 변호사님이 폭증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재원 사무국은 산업통상부와 협의해서 직원도 조금 더 채용하고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더욱더 유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세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책임 있는 AI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하니까 뭐 제가 여기에 중원보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OECD 가이드 경영이라든지 RBC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은경 실장님, 우리 이은경 실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UN 글로벌 컴팩트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들어오시면서 OECD 실사 가이드라인도 다 받으셨을 테고 저희가 가져온 Responsible AI 관련된 또 저희가 개발한 또 지침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UN 글로벌 컴팩트 UN 이니셔티브고 OECD 가이드라인과 함께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그동안 사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확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뭐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AI 전환이 워낙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 전환 과정에서의 책임성 또 신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UN과 OECD 등 다양한 사실 국제기구들에서 나온 프레임워크들을 모아서
저희가 책임 있는 AI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20분 내에 이걸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받으신 자료를 정독하시기를 이제 권고드리고, 제 뒤에 또 SK텔레콤에서 또 우리 그 차오범 CPO께서 오셔서 되게 전문적인 또 사례를 말씀 주실 겁니다. AI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PC나 인터넷에 비하면 거의 전 세계 인구가 채택하는 속도가 3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AI가 전환되고 있고, 지금 대학생들은 과히 AI 네이티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1학년 때부터 AI를 써서 한 몸이 되어서 AI를 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하고 다른 어떤 또 삶을 살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지금 스탠포드나 이런 쪽에서 또 세계경제포럼 여러 사실 국제기구나 연구소에서 많은 AI 관련된 연구들을 뭐 지금 매월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실 AI와 관련된 이제 조직 내 AI 도입이라든지 투자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사실 AI가 더 고도화될수록 AI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판단과 맥락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은 사실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N이나 OECD나 또 UN은 사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사실은 아주 큰 전 세계적인 저희 숙제가 있고, 이거를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 특히 기업들하고 함께 이뤄나가는 게 또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AI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AI를 잘 활용하는 방식, 특히 지금 오신 분들 ESG 팀에서도 많이 오셨고 ESG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ESG의 혹은 책임 경영에 우리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측면에서도 이 네거티브한 임팩트 말고도 사실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의 어떤 고민, UN의 고민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쓰는 사람들의 리스크도 있고, 또 저희가 뭐 지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물, 뭐 전기, 또 여기서 나가면 땅 때문에 벌어지는 생물 다양성 이슈까지 거론되고 있고, 일자리 변화나 사실은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소외 현상, 뭐 굉장히 많은 이런 네거티브 임팩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글로벌 AI 규제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특히 EU는 사실 규제 중심에, ESG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EU는 굉장히 ESG 규제가 굉장히 센 나라죠. 근데 미국은 조금 더 자율적인 형태로 지금 자율규제 형태로 연방 단위의 법은 없지만 사실 주 단위의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 같은 데서 조금 세게 이제 규제 그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나온 니스트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자유규제를 하게 만들고, 한국이 놀랍게도 그 쿠데타 그 정신없는 와중에 EU AI법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26년부터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EU하고는 조금 다르게 EU의 ESG 규제 흐름에 맞춰서 EU가 이제 개인정보보안법 같은 것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고, 뭐 ESG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우리의 야심찬 세계 3대 강국 AI 도약 이런 이제 슬로건이 있고, 그래서 지능과 육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규제 측면이 조금 약하다는 시민사회에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리스폰서블 AI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어쨌든 여기 밑에 보시는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OECD AI 원칙이 이제 있고, 지금 개정돼서 올 초에 했고 우리 KNCP에서 잘 번역하셔서 지금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거의 우리 OECD AI 그 실사 가이드라인하고 저희가 하는 UNGP에서 나온 실사 가이드라인을 베이스로 한 점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G7이 모여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레임워크도 좀 눈여겨 보시면서 기업들한테 좋은 코드 오브 컨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인증원에서 오신 기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ISO 42001이라고 지금 AI 관련돼서 경영 시스템 인증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몇몇 기업들이 이제 인증을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오늘 오후 제 다음 세션의 공급망 관리, 뭐 해외 진출 기업, 노무 관리, 뭐 여기까지 지금 오늘 주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공급망 관리에서 사실 AI 이슈가 이제는 AI 관리 책임 범위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SG 규제를 공급망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U라든지 특히 EU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좀 하이리스크 인더스트리에 먼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그런 글로벌 고객사 중에 AI 관련된 거나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 관리 요소를 공급망 관리 체계 안에 넣어라 이런 요구를 이제 계속 강하게 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esponsible AI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용어를 씁니다. 여러 국제기구나 프레임워크에서 뭐 신뢰할 만한 AI를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사실 지속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사실 AI는 결국 책임성을 담보하는 거고, 저희가 사실 ESG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을 때는 ESG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Corporate Sustainability.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을 하기 위한 Corporate Responsibility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가이드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OECD 원칙이나 우리 지금 과기부에서 올해 5월에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한 것들도 사실 굉장히 읽어보시면 한 단어 하나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고 책임성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뭐 맥킨지 같은 BCG 같은 이런 컨설팅 펌도 AI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섹터에서 책임 있는 AI, Responsible AI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숙도 단계를 가지고 이제 내재화 시키고 있냐? 당연히 금융, 생명과 헬스케어 뭐겠어요? ESG 규제나 사실은 그 관련해서 산업 통제가 많은 섹터가 당연히 Responsible AI도 통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금융 액세스, 생명권 이런 이슈들하고 다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이나 생명과학 쪽도 많고, 또 오늘 오신 통신 뭐 이런 쪽, 당연히 테크 기업은 워낙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서 굉장히 조금 더 그 고도화된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바뀐 점 양해 말씀드리고, 거기서 사실은 뭐 우리가 ESG도 선언하고 전략은 있지만 리스크 관리라든지 또 어떤 데이터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계속 내재화시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어떤 성숙도 이슈가 이제 좀 더 높은 타스크를 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이제 조직 비율을 보이고 있고, OECD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AI 사건 사고를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AI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지금도 이게 지금 트래킹이 돼서 AI 관련된 이제 그 사고를 이제 계속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저희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AI 관련된 주요한 리스크를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부정확성이나 사이버 보안, 또 규제 이슈, 개인정보 보호 이런 쪽으로 많이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섹터 이슈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ECD에서 한국을 분석한 것도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이나 제조 쪽에서 오히려 AI 관련해서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많은 로드맵 국가 차원에서도 놓고 있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ESG도 사실은 섹터별 가이드라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섹터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AI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이제 기업 산업별 또 산업별 협의체들이 만들어져서 거기 안에서 AI와 관련된 책임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의제를 지금 활발하게 이제 지금 막 지난해 올해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사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이제 SKT 발표하실 테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제가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또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받으신 자료가 이건데요. 저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ESG 관련해서 리포팅 하시는 여기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그 소셜 인권 파트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그리고 UN 기업가 인권 이행 지침을 준수한다는 말을 거의 100%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된 사실은 DD 우리 실사 지침도 그 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AI는 훨씬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거티브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다층적으로 책임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요 지금 아까 앞전에 우리 NCP 위원 하시는 오 변호사님 설명하신 그 실사 체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많은 이제 다른 그 밑에 여기 이제 덴마크 연구소나 BSR 같은 이제 인권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연구하는 조직들도 AI 인권 이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리포트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그 틀 안에서 이제 결국은 거버넌스와 정책 기반을 구축을 하고, 사실 여기에 이제 리스크 식별 측면에서 뒤에서 조금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식별을 통해서 우선순위와 취약한 그룹을 이제 식별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 저희가 이제 ISO 인증받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리스크에 비례하는 적절한 개선 조치를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평가라는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하이 리스크를 먼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시 이슈, 그리고 구제 메커니즘, 일반적인 인권 실사 메커니즘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AI 정책이나 거버넌스 관련해서 들어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AI 시스템에서는 사실 데이터 관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 퀄리티가 거의 AI의 굉장히 또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 통제, 그리고 법적 윤리적 검토, 이력 추적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가고, 거버넌스 안에 역시나 사실 AI를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의사결정, 네. 우리 경영진이나 이사진에서 우리의 AI 활용과 어떤 개발과 혹은 이런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를, 그거는 경영진과 이사진에서 그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슈다. 그래서 이제 임원들도 이제 지금 계속 계시고 이런 거고, 또 이제 구성원들을 봤을 때는 기업들한테 AI, 기업 구성원들 AI 리터러시를 계속 높이는 거. 그거에서는 사실 AI 활용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계속 맞춰서 AI 리터러시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프로젝트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하지만 책임 있는 AI 관련해서 생태계 지원을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 역량을 키우는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뭐 잘 하고 있는 사례를 들고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AI 리스크 평가에서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인권 실사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뭐 임팩트 어세스먼트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EU AI 액트에서 규정하는 거는 이제 fundamental rights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본권에 대한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죠. 저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의 리스크를 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했을 때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깊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고려되는 기본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유엔에서 규정하고 OECD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자유권, 뭐 사법적 권리, 평등, 연대, 이런 인권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기본권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AI를 쓰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 공공의 영역이 먼저 해야 되고, 금융이나 의료나 이런 보험 뭐 이런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하이리스크 인더스트리에서 조금 더 세게 EU 같은 경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권의 영향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고, 여기서 좀 저희가 인권 실사, 인권 공급망 인권 실사, 제가 드린 말씀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 공급망 인권 실사도 마찬가지지만 인권 실사 그 체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자 엔게이지먼트예요. 인권 침해를 받는 이해관계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그룹의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떤 그룹이, 여기서 이제 사실 인권에서는 affected 그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영향을 받아서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 식별하면서 그 집단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인권 실사 프레임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서 AI 활용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그리고 기술적 특성 데이터, 그리고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 그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UNOHCHR에서 이제 AI 그 리스크 텍소노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스크와 관련된 텍소노미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어떤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권하고 굉장히 다 붙어 있는 이슈죠. 그래서 우리가 AI 활용과 개발로 인해 어떤 우리의 상품 서비스에 혹은 뭐 제조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품질, 뭐 R&D 등등에 어떤 식으로 이런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텍소노미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40장 넘게 가져왔기 때문에 3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고 이거 사실 저희가 만든 지침서를 다 보시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썼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하실 거고, 이제 레고 같은 경우는 블록만 알고 있지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속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형 플랫폼 사업자로 가기 위해서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의 머리에 혹은 뭐 어른들도 레고를 많이 쓰지만 이런 AI로 인해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점검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이런 뭐 국제기구들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아동 권리에 대한 영향 평가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인간 감독이란 휴먼 오버사이트란 개념을 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앞으로 ESG 규제하고 붙어서 우리가 사실 AI에 다 모든 책임가거나 앞에서 제가 판단, 맥락, 책임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AI에 그냥 맡겨가지고 최근에 뭐 그런 사건 사고 기업 사례들 많잖아요. 뭐 어느 미국 항공사가 AI가 지 멋대로 티켓을 발송했는데 뭐 우리가 한 적이 없다. 그럼 그 누가 책임져야 돼? 그 기업이 책임져야죠. 우리 공급망에 그런 이슈 사건 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인간이 감독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 이제 운영 단계별 이슈도 있고요. 고위험 AI에 대한 거나 이제 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런 기술적 안전 통제 장치는 또 SKT도 또 설명하실 것 같아서 이런 취약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막 모의 공격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하고,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것들을 다 하고 있고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급망 관리 절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 우리 대기업 중에 D사 공급망 관리 정책 개정하고 뭐 인권 정책 개정하는데 제가 사이버 보안이랑 AI 활용에 관한 그리고 협력 사업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시라고 이제 권고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AI 레드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제를 하는, 이건 모든 거의 테크 저희 지금 쓰시는 모든 여기 구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시스템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출시 전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한 사례로 넣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사실은 우리 회사 내 펑션별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 이슈예요. 그래서 뭐 이런 그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다거나 인증 검증이라든지 이제 홈페이지나 지도관 보고서 공개나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는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인권 실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사실 구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AI로 인해 어떤 우리가 사고를 냈을 때 혹은 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을 만들지, 그 이미 만들어진 구제 메커니즘 안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엔트로픽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그래도 그나마 다른 이제 우리 그 뭐 챗GPT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이제 올 초에 뭐 국방부랑 유일하게 뭐 엔트로픽 거래를 안 하면서 이제 대량 감사나 뭐 살상무기 자유를 우리 거부한다고 이렇게 해서 좀 리스폰서블 AI에 먼저 깨어 있는 회사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런 책임 있는 이제 확장 정책이라고 해서 AI 세이프티 레벨을 굉장히 나눠서 그 관리 감독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하는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 살펴보시면 구제 메커니즘 설계할 때 도움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들고 가셔서 사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AI 전환을 사실 저희가 Just Transition이라고 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이건 원래는 사실 기후변화에서 나온 개념이고 노동계에서 나온 개념인데, 사실 기후변화와 기후전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AI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 유엔도 사실은 내년에 이제 고위급 정치 포럼의 아젠다가 Just Transition입니다. 거기에 AI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계속 만들려면 이거는 정말 상당한 노사
조사정 대타협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기 계신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 정말 많은 부분들이 힘을 합쳐서 사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Responsible AI 생태계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 역할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거고 또 기업과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유엔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 회원사들도 한 절반 오셨는데 10대 원칙에 붙여서 AI도 한번 저희가 서스테너블한 AI를 위해 책임 있는 AI를 위해서 어떤 좀 원칙을 만들면 좋을까 해서 진짜 저희 팀하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Responsible AI 왼쪽에 있는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약본이고 SDG는 진짜 지속 가능성을 더 확장해서 잘하기 위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인권 실사, 인공지능의 실사에 대한 내용 프레임워크를 담은 또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랩을 했지만 네, 제가 시간에 대충 맞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발표해 주신 우리 이현경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 좋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AI 얘기해도 사실 그 개념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례죠. 남의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벤치마킹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셨고요. SK텔레콤에서 개인정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차오범 CPO님 모셔가지고 SK텔레콤은 이 난국을 어떻게 좋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차오범 CPO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차오범입니다. 앞에 이은경 실장님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리스판시블 AI라든가 트러스트워드 AI 이런 개념들이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기업 좀 사례를 저희 회사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가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고 서비스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 일상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좀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AI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가? 저는 앞으로 AI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받는 AI를 만드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AI 시대 CPO,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은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신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과거 개인정보 보호의 중심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좀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AI 거버넌스를 규제 대응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관점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체계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I는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은 AI가 안전한지 공정한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동시에 규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AI 기본법, EU AI 액트 그리고 세계 각국의 AI 규제가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버넌스는 규제 대응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거버넌스는 혁신을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거버넌스는 AI 속도를 늦추기 위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핸들과 안전벨트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두 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AI 거버넌스가 갖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AI 사례입니다. 2023년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챗GPT 서비스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제의 핵심이 AI 기술 자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투명성 부족, 권리 보장 부족, 그리고 거버넌스 부족이었습니다. 오픈 AI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옵트아웃을 제공하고 연령 확인을 도입하는 등 거버넌스를 빠르게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4주 만에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좋은 AI보다 좋은 거버넌스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는 사후 대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SK텔레콤이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려 했지만 GDPR상 적법한 법적 근거와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메타는 AI 학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타는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거부권 행사 절차를 간소화했고 그다음에 영향평가와 관련 문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후 AI 학습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AI와 메타는 서로 다른 기업이지만 같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AI의 성공 여부는 기술보다는 거버넌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오픈 AI와 메타 사례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SK텔레콤도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AI를 더 많이 만드는 회사보다 더 신뢰받는 AI를 만드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SK텔레콤은 DAI라는 AI 거버넌스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윤리선언은 아닙니다. AI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출시하고 운영하고 종료하는 전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운영의 기준입니다. 저는 거버넌스의 핵심은 무엇은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조직에 내재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원칙인 DAI가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는 바이 텔코입니다. 통신사가 갖고 있는 보안성과 안정성을 AI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H는 for humanity입니다. AI는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E는 with ethics입니다. 투명성, 책임성, 설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 사람, 윤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DAI 프레임워크의 원칙입니다. AI는 국경을 넘습니다. 따라서 AI 거버넌스도 국제사회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SK텔레콤이 DAI를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도 바로 국제규범과의 정렬, 얼라이먼트였습니다. OECD가 제시하는 AI 원칙을 보면 위험 기반 관리, AI 생애주기 관리, 인권 존중,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됩니다. SK텔레콤의 프레임워크 역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구현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만드는 핵심 원칙은 공통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글로벌 AI 경쟁력의 핵심은 규제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 속에서도 신뢰를 연결할 수 있는 상호 운영성,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AI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보면 대부분 고객에게 제공되는 AI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오히려 조직 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AI 에이전트가 더 많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 구매, 마케팅, 고객 응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AI가 업무를 지원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을 위한 AI뿐만 아니라 사내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에 SK텔레콤은 External AI와 Internal AI를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더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AI 거버넌스가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장표는 고객형 대외 AI 서비스에 대한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AI 사업의 리스크와 기회 그리고 이슈 대응을 포괄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는 SK텔레콤이 제공 중인 모든 B2C, B2B 서비스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SK텔레콤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원칙, 프린서플이 아니라 실행, 아퍼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원칙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 개발자의 코드,
서비스 출시, 운영 과정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거버넌스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서는 모든 AI 서비스가 동일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어세스먼트입니다. 서비스의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셀프 어세스먼트입니다. 개발 조직이 직접 DAI 원칙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Approval and Monitoring입니다. 출시 전에 최종 검토를 거치고 출시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 위험, 고객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거버넌스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서비스가 운영되는 동안 계속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AI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가 바뀌고 모델이 바뀌고 사용 방식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역시 AI의 전 생애조기에 걸쳐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을 통해 SK텔레콤이 AI 거버넌스를 실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포털을 소개합니다. DAI 바이텔코 for Humanity with ethics. AI 원칙 아래 SKT는 전사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AI 프로덕트 진단과 사내 AI 에이전트 진단을 통해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프로덕트 진단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AI 프로덕트 진단은 고객, 즉 B2C와 B2B에 제공하는 AI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진단은 기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적용되며 AI 프로덕트 등록, 위험 평가 및 기회 평가, 자가 진단, 레드팀 진단, 최종 승인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 프로덕트 등록입니다. AI 거버넌스 포털의 신규 AI 상품 등록 메뉴에서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데이터 학습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여 AI 거버넌스 적용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어서 자가 진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팀 담당자의 자가 진단입니다. 생애주기 관리, 데이터 수집 및 처리, AI 모델 개발, 시스템 구현, 시스템 운영의 5가지 영역에 걸쳐 항목별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가 진단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위험 평가와 기회 평가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험 평가와 기회 평가입니다. 위험 평가에서는 위험 요소와 평가 항목을 통해 AI 프로덕트가 본질적으로 갖는 위험과 수준을 진단합니다. 기회평가에서는 AI 프로덕트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기술 혁신의 잠재력을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AI 레드팀 진단입니다. 프롬프트 해킹, 사이버 어택, 사회적 관심사 등 다양한 구분에 따라 세부 항목을 점검합니다. 프롬프트 인젝션, 프롬프트 리킹, 제일브레이킹과 같은 LLM 특화 위협부터 악성 코드 생성, 정치적 편향성까지 폭넓은 항목을 체계적으로 진단합니다. AI 레드팀 진단까지 완료되면 이제 종합 검토 단계로 들어갑니다. 5번째 단계는 종합 검토입니다. 현업 기획자 및 개발자의 자가 점검 결과, AI 레드팀 진단 결과, AI 거버넌스 담당자의 심의를 거쳐 종합 검토 및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의 결과가 통합되어 균형 잡힌 평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심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 심의입니다. 자가 진단 결과 요약을 보면 위험 식별 결과와 생애 주기별 준수율이 한눈에 확인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에 따라 AI 프로덕트 출시 여부가 최종 심의되며 SKT의 AI 상품과 서비스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전 과정을 거쳐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AI 거버넌스 리포터 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철학은 사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생성형 AI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직원들이 AI를 업무의 일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회의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코드를 개발하고 구매를 지원하는 등 AI 에이전트는 이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 AI 에이전트 역시 고객 서비스만큼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전에
영향 범위, 자동화 수준, 데이터 민감도,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단순히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사람의 개입 없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인지에 따라 관리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도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AI가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AI 거버넌스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을 통해 내부 저희 전사 AI 에이전트에 대한 AI 거버넌스 적용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내 AI 에이전트 진단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사내 AI 에이전트 점검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AI 거버넌스 포털과 연동된 AXMS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AXMS에서 AI 에이전트 점검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AXMS는 전사, AI 에이전트 아이디어 수집과 평가,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AI 혁신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AI 윤리, 보안, 규정 준수 점검으로 책임감 있는 AI 에이전트 개발과 운영을 보장하며 전사 AX 전환을 위한 AI 프로젝트의 개발부터 배포, 운영까지 엔드투엔드로 관리합니다. AI 에이전트 점검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 평가입니다. AI 에이전트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자가 점검 항목을 결정하고 위험 수준을 판단합니다. 위험 평가는 업무 영향도, 자동화 수준, 활용 데이터, 데이터 적용 방식의 4가지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가 점검입니다. 기획 데이터 학습, 모델 개발, 시스템 개발의 각 단계별 위험에 대한 자가 점검과 준수 가이드를 제공하여 적법하고 안전한 AI 에이전트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구축합니다. 점검 결과는 즉시 조치 필요 항목, 검토 보완 필요 항목, 완료 항목으로 구분되어 AI 에이전트 위험 및 점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섹션별 점검, 현황 요약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후 모니터링 및 안전 조치 개선입니다. 자가 점검에서 도출된 조치 항목과 종합 판정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개선해 나갑니다. 이로써 SKT의 사내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점검 전 과정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SKT는 AI 거버넌스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 에이전트는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접근 통제, 정책 및 법규 준수, 감사 및 투명성, 그리고 인간의 감독과 책임성까지 사내 AI 에이전트의 주요 거버넌스 영역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입니다. 향후 AI 거버넌스 에이전트가 안전한 사내 AI 에이전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KT AI 거버넌스 리포터 지수였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엔 실제 적용 사례들입니다. 먼저 그 SK텔레콤의 AI 보이스 피싱 감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범죄자의 성문 특성, 보이스 특성을 이용해서 통화 중 실시간으로 위험을 탐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성문, 보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생체 정보이기도 합니다. 즉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AI 거버넌스 위험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정 적정성 검토까지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AI 거버넌스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는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회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책임 있게 만들까입니다. 다음도 에이닷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이닷 같은 경우도 데이터 최소화라든가 암호화, 비식별 처리, 옵트아웃, 삭제권, 기능별 선택권 등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 시대의 거버넌스는 기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AI 거버넌스는 한 기업만 잘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AI는 국경을 넘습니다. 데이터도 국경을 넘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위험과 영향 역시 국경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국제회의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글로벌 트러스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도로가 사람을 연결했고 인터넷이 정보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는 신뢰가 사람과 기술 그리고 국가를 연결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를 혼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UN, GSMA, 해외 통신사업자, AI 사업자 등 다양한 글로벌 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AI 거버넌스의 경쟁은 누가 더 좋은 원칙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신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 정부와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가 함께하는 신뢰 생태계, 트러스트 이코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 거버넌스는 규제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신뢰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둘째, AI 거버넌스는 혁신, 이노베이션의 반대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이 아니라 더 높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기술 발전 속도만큼 신뢰를 만들어가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AI 성능이 아니라 고객이 얼마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AI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 신뢰를 설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신뢰를 설계하는 거버넌스를 더 고도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내의 기업과 정부, 국제기구와 함께 신뢰를 만들어가는 AI 생태계 구축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신뢰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함께 만들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AI 미래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범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 세션은 공지해드린 것처럼 인권, 노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큰 주제로 합니다. 공급망 실사 여러 차례 나왔죠. 공급망 실사와 책임 있는 조달, 특히나 광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엔 다뤄볼까 합니다. 수년간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법도 없고 또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이신 이현우 위원님을 모셔서 실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우 전문위원입니다. 네, 참고로 저희 원소속은 법무부인 태평양에서 ESG 실무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법무법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좀 다루고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공급망 실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좀 실무적 경험과 함께 또 앞서 세션에서 저희가 AI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들었는데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이런 이슈들이 실은 엔드 유저 혹은 다운스트림에서의 영역이라면 실은 AI가 가동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원자재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업스트림 사이드에서 어떤 좀 리스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ESG의 공시, ESG의 실사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 굉장히 다각적으로 공급망 관련 리스크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조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의 토픽은 광물 분야로 조금 집중이 되었고요. 그래서 분쟁 광물, 책임 광물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토픽이라고 한다면 전환 광물이란 말을 이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EA, OECD, UN 관련 기관에서는 이제 핵심 광물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의 에너지 트랜지션, 이런 AI 트랜지션 맥락에서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주로 논의하는 분쟁 광물, 책임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영역들이 전환 광물의 영역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 같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광물과 에너지 전환, 그다음 그 안에서의 ESG, 인권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핵심 광물은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아마 주식시장과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일 것 같은데
핵심 광물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가격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기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파급 효과가 커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광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2023년에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이제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뭐 첨단 산업에서의 수요 안정성, 공급 안정성의 맥락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3개의 핵심 광물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활용이 되는 10대 전략 핵심 광물 이렇게 좀 선정이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력 산업에 이제 백업이 필요한 원자재 광물로서 이런 좀 여러 좀 동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EU, 미국, 일본에서도 당연히 이제 산업 경제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과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광해강화공단에서 이런 좀 분쟁 광물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뭐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3개의 지정 핵심 광물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인포그래픽으로 잘 좀 정리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도 꽤 활발하게 많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 뭐 연구자석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뭐 탄소 중립 이런 맥락에서 같이 좀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AI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소, 풍력 발전이라든지 AI 관련해서도 이제 탄소 중립 맥락에서 어떻게 냉각을 저희들이 냉각 효과를 더 올릴 것인가의 맥락에서도 같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별 뭐 수입 의존도 및 용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1번부터 뭐 5번까지가 뭐 핵심 광물로 들어가고 6번에서 10번까지가 뭐 희토류의 항목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뭐 백금종, 뭐 팔란유 이런 부분들이 핵심 광물에서도 실은 저희가 좀 조명하게 되는 전환 광물, 에너지 청정 기술 맥락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광물들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뭐 100%에 달하는 수준은 매우 높고요.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밸류체인의 맥락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조달이 되지 않는 혹은 뭐 재련이든 정제되지 않는 이런 광물들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는 또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서 같이 좀 다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저희는 산업 경제 혹은 뭐 기업 안에서의 경쟁력 제고나 이제 공급의 수월성들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광물의 확보와 안정성들을 당연히 경제성 맥락에서도 같이 이제 봐야 되지만 ESG의 맥락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의 지속 가능성, 인권, 뭐 탄소 중립, 기후의 리스크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에서도 탄소 중립 및 청정 에너지 기술 보급의 필수적인 광물들을 선정을 해서 6대 중점 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보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청정에너지 전환, 뭐 광물 수요 이런 부분은 공급망의 안정성의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세 번째 보이시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개발에서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책임 있는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시간상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을 좀 스킵하겠습니다만 24년도에 이 하단에 있는 IEA 지정 6대 중점 광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공급망 평가, 위험도 평가의 좀 항목들을 보시면 ESG 및 기후 위험 노출에 대한 공급망 평가 리스크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IEA에서 조명하고 있는 부분은 환경 맥락에선 채굴과 정제 단계에서의 환경 리스크,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위험도이겠고요. 그다음에 사회 및 지배 구조, 뭐 4번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서는 물 스트레스와 지진에 대한 이런 기후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를 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6대 중점 광물에서 어떤 광물들이 이런 좀
ESG 관련 리스크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IEA 에너지 국제기구 에너지에서도 좀 조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뭐 전쟁 때문이기도 하고 전기차로 좀 전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로 좀 전환을 좀 가속화시켜야 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이런 좀 고민과 좀 이런 움직임 속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때 실은 생겨나는 이 생산 단계, 제조 단계에서의 조금 더 취약한 기후 관련 리스크들을 어떻게 좀 다룰 것인가, 어떻게 계속해서 좀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에 대한 감축 방안들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료별 광물 사용량을 전기차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차와도 계속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 보시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6배, 육상 풍력발전소는 기존의 가스발전보다 9배 더 많은 광물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정에너지 기술 혹은 전기차의 사용자 단계의 기술 전환을 말을 하지만 결국엔 생산 단계에선 더 많은 탄소나 이제 환경 오염과 그런 피해들을 유발하게 되는 부분들이 같이 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광물 사용에 따른 탄소 중립 시나리오 영향도를 기술별, 광물별로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좀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전환광물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아는 ESG 맥락에서도 굉장히 많은 좀 사례 연구들과 이제 관련 이슈들의 이제 수집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광물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생태계 훼손과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뭐 산림의 파괴라든지 뭐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당연히 저희들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 피부 질환 환자들도 이제 아황산 가스의 뭐 미세먼지의 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점점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지금 좀 목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환광물에 좀 이렇게 증가하는 채굴과 이런 정제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리스크로서 이렇게 좀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 맥락에서는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엔 토착민, 뭐 선주민, 원주민의 이제 좀 뭐 권리 침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또 이슈화하고 있는 아동 근로자, 연소 근로자의 노동자 권리 침해의 이슈들도 계속해서 많이 좀 사례들이 발굴이 되고 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상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어떤 구체적인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기구의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지금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물 수요에 따른 좀 부정적 영향들을 저희 좀 정리를 해본다면, 환경 관련 리스크에서는 기후변화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 광물이 일반 금속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상당한 배출원으로 좀 귀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토지 이용 관련해서는 뭐 채굴로 인한 토지 변화가 결국엔 저희들이 요즘 주목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악영향, 뭐 지역 사회 이주 및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 훼손 유발들 이 문제가 되고, 수자원 맥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 취약 국가에 이런 니켈이나 이런 광산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광물 채굴 가공에서 당연히 많은 용수들이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워낙 이제 그 워터 스트레스 지역들이 해당 광산들이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기물 관련해서 광산 폐기물들이 뭐 댐에 이렇게 좀 묻어 있었던 부분들이 터졌을 때 생겨나는 이제 여러 리스크들이 가장 좀 대표적인 브라질의 좀 사태들로 저희들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폐기물 단계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오염과 사회적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사회 관련 리스크도 거버넌스, 뭐 안전보건, 인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문제들이 언급이 되는데, 특히나 요 영세광산이라고 하는 ASM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취약한 인권 리스크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전환 광물이란 맥락에서 봤을 때 기존의 화석 기반의 그런 좀 뭐 연료라든지 저희 에너지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 청정 기술 에너지 시스템 상의 저희의 저 생물 그 생태계 그 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더 개입이 되지만 특정 국가로 굉장히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5대, 6대 혹은 10대 핵심 광물, 뭐 전환 광물들로 저희들이 좀 좁혀서 봤을 때도 보시면 뭐 마이닝, 프로세싱 다 있는데 그 원자재 채굴과 이렇게 정제 재련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 개발 도상국 이하 수준의 좀 취약 지역들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을 땐 저희들이 환경 오염 영향에 대한 부분들과 요 사회 안전과 인권, 노동자, 여성 취약 집단에 대한 좀 이런 안전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조들이 저희 국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엔은 사무총장 산하의 이제 워킹 그룹에서 그 전환 광물의 그 과정에서의 그 인권 실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이렇게 좀 발간을 202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Critical Energy Transition Minerals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7대 주요 원칙을 이렇게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강조되고 있는 게 광물 가치 사슬의 핵심에 있는 인권이라고 해서 결국엔 전환 광물 안에서도 뭐 관련한 기업들 혹은 공급망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요하게 다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과 뭐 분량상 우선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담아왔는데요. 그래서 Principle 1을 보시면 제가 Human rights must be at the core라고 써 있죠. 결국에는 전환 광물의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도 인권 실사와 인권 영향 평가 그 외에도 뭐 사전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라고 해서 FPIC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주민 원주민의 인권 관련해서 그 다뤄져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인권 준수, 뭐 시민 공간의 보호, 고충 처리 메커니즘, 광산 현장에서 아동 노동 근절. 참고로 저희들이 분쟁 광물, 뭐 코발트, 리튬 이렇게 했을 때 떠올렸을 때 좀 운영되고 있는 광산에서 약 30%의 이제 좀 근로자들이 아동 근로자들입니다. 아직도 그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에 조금 더 다각적인 좀 노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UN 산하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카운슬에서는 이런 트랜지션 미너럴스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굉장히 좀 자주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그 전환 광물 안에서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만 해도 47%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56%로 이 숫자가 올라갔고요. 그 관련한 이제 광물의 수도 8개에서 9개로 또 뭔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관련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뭐 왼쪽 콜럼 보시면은 청정 에너지 기술, 뭐 예를 들면 솔로 패널이 있고 윈드, 하이드로 파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에너지 원별 어떤 이제 광물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인권 리스크들이 좀 더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그널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0개의 기업들의 좀 사례들, 특히나 이제 그 리뉴어블 재생에너지랑 이제 전기차 관련한 이제 좀 산업의 광물 에너지들이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혹시나 궁금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관련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마다가스카르의 사례가 꽤 오래전에 처음부터 발생을 해서 계속해서 좀 그 사례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이 부분까지 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미너럴 트래커에서는 어떤 지역에 어떤 리스크가 어떤 인권 침해와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좀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환 광물 생태계는 이제 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그다음 다운스트림 영역에서 광물 탐사, 뭐 광업권 획득하는 거에서 채굴, 추출, 성광, 수송, 뭐 재련, 원료 소재화, 그다음에 중간재 소비재,
그리고 재자원화. 실은 이 이후에는 이제 폐기물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요 분쟁 광물 혹은 광물, 청정에너지 광물의 좀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혹은 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저희들이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조업이시라면 혹은 이런 전기 제품을 많이 활용하시는 기업들이라면 결국엔 같이 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제조와 생산 활동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결국엔 핵심적인 부분은 추적 가능성, 요 트레이서빌리티이거든요. 그래서 OECD도 마찬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안에서 우리의 저 업스트림의 맨 끝단에 어떤 광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굴되고 재련, 뭐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인지가 중요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추적 가능성,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COC라고 저희들이 쉽게 부르고 있는데, 이 실사에 대한 부분들, 공급망 투명성, 뭐 유통 경로와 공급망 매핑 등의 좀 중요한 좀 단계적인 좀 고민들과 관련한 이제 좀 실사와 분별 그 식별들 단계에서 좀 기업분들께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핵심 광물 추적성 관련한 규정들은 실은 굉장히 많이 국가별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뭐 대호수 지역 국제회의라고 하는 한 7개 국가의 아프리카에서 이제 좀 그 국가들의 협의체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련 인증 메커니즘이나 인증 거버넌스나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뭐 EU의 배터리 규정, 미국의 뭐 IRA라든지 국방수권법, 뭐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용 동력 배터리 재활용 추적성 관련 뭐 히토류 관리 규정, 이런 부분들 잘 아실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실사 관련해서는 프랑스, 미국, 독일, 뭐 EU 것이 가장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망 안에서 특히 저 업스트림에서 생겨나는 인권 리스크들을, 인권과 환경 리스크들을 기업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문제점들을 식별하고 사전에 예방하는지, 실은 엑스안테라고 해서 사전 예방의 좀 의무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좀 식별 체계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거래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의도 입증,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공급망 실사의 맥락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이제 좀 확인이 되고 이제 검토를 하는 부분은 결국엔 요 실사에 대한 성실 의무, 이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실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사건이 나기 전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거버넌스를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행을 했고 추적했고 관리했고, 그래서 개선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라는 게 저는 제일 많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 OECD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뭐 UNGP라든지 EU CSDDD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EU CSDDD도 잠재적 부정적 영향과 실제적 부정적 영향이 구분되어서 조항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완화하고 좀 대응 조치를 취해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해 요 순차적으로 요 사이클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회사에 이런 좀 관리를 사전적 예방을 하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요 문제점 리스크들이 종료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사를 요구하는 제반의 법률 환경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담은 좀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신데요. 저희도 법무법인이다 보니 각 분야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결국에 인사노무 변호사, 담당 변호사, 뭐 안전환경, 공정거래,
공시, 뭐 일반 경영의 법무 리스크, 뭐 지금은 또 AI 디지털 관련한 여러 산업 관련 법들도 좀 다각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뭐 컴플라이언스의 맥락에서도 이제 식별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급망 저 업스트림 저 끝단에 가장 위에 있는 상위의 협력사 혹은 광물을 채굴하는 그 회사의 리스크부터도 저희들이 잘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좀 관리의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뭐 여러 변동성이 실은 저희는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통상 국가이다 보니 이제 해외의 여러 규제들과 같이 맞닿아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그 공급망의 맥락에서도 저도 그 현장 기업분들과 얘기를 하면 국내에 한정돼서 보시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슈들, 특히나 우리에겐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생소하고 혹은 접근 가능성이 쉽지 않은 이런 아프리카, 뭐 브라질 이렇게 대표적인 광산 광물들이 많이 채굴되는 지역, 그다음에 제조 정제되는 대표적인 뭐 중국 같은 국가에서의 이런 인권 리스크를 한국 본사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대책들의 고민이 많이 있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선 노력들을 통해서 좀 빠르게 좀 관리 방안들을 가지시고 또 이행하실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6년 기업 책임 경영 RBC 민간합동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